매일 아침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어볼 책은 아이가 원하는 것을 모른 채 부모는 하고 싶은 말만 한다. 아무리 애써도 아이의 마음을 읽기 어려운 부모들에게 오연경 지음 위즈덤 하우스에서 펴낸 책입니다. 먼저 지은이님 소개부터 읽어볼게요. 지은이 오연경 박사, 아동 발달 및 부모 교육 전문가. 십수년간의 경험과 이론적 지식으로 아이가 울며 떼쓰고 고집부리며 화내는 문제 행동을 부모의 말과 목소리, 눈빛과 표정, 몸짓과 스킨십으로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음을 발견했다. 원래부터 문제 있는 아이는 없으며 부모의 반응을 바꾸면 아이의 문제 행동이 변화한다는 신념으로 부모의 유머 스타일이 아이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서울시 가족학교 전문 강사, 상명대 외래교수, 건국대 미래지식교육원 지도교수를 지냈다. 현재는 내리사랑 부모코칭센터 대표로서 육아를 어려워하는 부모들을 만나서 애착 육아와 훈육, 기질별 아이의 행동수정, 놀이 코칭과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네이버 부모아이의 부모교육 전문가로 글을 기고하고 유튜브, 블로그, 카페를 통해 10만 부모의 육아 고민을 해결해준다. 이외에 MBC 꾸러기 식사교실을 비롯한 다수 방송의 행동수정 전문가로 출연해 아이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문제 행동을 확실히 해결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차례. 프롤로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표현이 더 중요합니다. 챕터 1. 아이와의 교감. 왜 어려운 걸까요? 챕터 2. 아이에게 독이 되는 사랑, 약이 되는 사랑. 챕터 3. 성공적인 훈육은 정확한 표현에서 시작된다. 챕터 4. 아이의 마음을 열고 행동을 바꾸는 애정 표현의 기술. 차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프롤로그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표현이 더 중요합니다. 작은 교실, 12아이가 저를 바라봅니다. 이 아이들 중에는 수줍음 많은 아이, 에너지 넘치는 아이, 공격적인 아이, 그리고 새로운 선생님이 불편한 아이도 있겠죠. 하지만 이곳은 행동에 문제가 있어서 찾아오는 상담실이 아니라 평범한 교실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런 정보도 없이 교실에 들어가 제가 준비한 수업을 하고 나왔죠. 15년 전 유아교육회사의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놀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아이들을 만났던 때의 일입니다. 제 수업은 가능한 한 아이들을 많이 웃기는 것입니다. 웃기는 게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지만 숫자를 가르칠 때도 도화지를 나눠줄 때도 인사를 할 때도 눈을 마주치면서 웃음을 일으키는 상호작용을 했죠. 아이들은 대체로 잘 따라왔지만 종종 힘들어하는 아이도 눈에 띄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수업 시간에만 만나는 아이들을 깊게 살피기에는 역부족이었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가까워지기 위해 잠깐이라도 둘만의 순간을 만드는 것뿐이었습니다. 수업 중에 눈을 피하는 아이와는 멀리서라도 눈맞춤을 하려 애쓰고 딴짓을 하는 아이에게는 일부러 작은 부탁을 하여 고마움을 전했죠. 하루는 수업 내내 시무룩해 보이는 아이를 불러 귓속말로 오늘 선생님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서 고마워. 다음 주에 만나자. 보고 싶을 거야. 라고 하자 아이가 제 등에 기대며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아이가 기대오던 따뜻함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5살 아이가 무슨 일로 시무룩했는지 모르지만 작은 관심만으로도 아이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이는 유아기나 아동기 아이들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수년 전에 서울에 있는 한 대학교의 평생교육원에서 학생들을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의 특성상 학생들의 연령대가 다양한 편이지만 당시에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바로 입학하거나 다른 대학을 다니다가 중도에 포기한 학생들을 맡았습니다. 수업만큼이나 진로 상담도 중요한 업무였죠. 상당수는 입시에 실패한 경험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부모님과의 의견 충돌도 많았습니다. 저는 주로 아이들의 계획, 꿈, 좋아하는 것을 들어주고 때로는 불안한 마음을 다독이며 간단한 조언이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처음에는 무리지어 의례적으로 찾아오던 아이들이 다음 학기부터는 개인적으로 상담을 요청하며 자신의 더욱 깊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매일 지각과 결석을 반복하던 학생은 상담 이후에 맨 앞자리에서 눈을 반짝이며 수업을 듣고 지각하는 날이면 문자로 늦는 이유를 알리며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 아이들에게 관심을 주는 대상이 부모님이라면 어떨까요? 물론 부모님은 누구보다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내 아이에게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의 크기와 표현의 크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아이의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다면 아이는 그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소와 사자의 사랑을 예로 들어볼까요? 소는 사자를 너무 사랑해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풀을 날마다 사자에게 줍니다. 사자 역시 소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배고픔도 참고 고기를 선물하죠. 소는 생각합니다. 사자는 왜 내가 싫어하는 고기만 주는 거야? 사자도 생각합니다. 소는 나를 싫어하는 게 분명해. 먹지도 못하는 풀만 주다니. 소와 사자는 서로 사랑했지만 오해가 쌓여서 끝내 헤어지고 맙니다. 이런 모습은 육아 일상 속에서도 자주 발견됩니다. 아이는 엄마와 놀고 싶은데 엄마는 식사 준비로 분주하고 불안해진 아이는 칭얼거립니다. 결국 엄마는 화를 내고 말죠.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 식사를 준비하는데 차질이 생겼으니까요. 엄마의 화가 사실은 자신을 사랑해서 시작된 표현임을 아이가 과연 알까요? 부모님들은 각기 다른 고민으로 저를 찾아오시지만 문제 해결을 위한 첫걸음은 언제나 같습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아이들이 원하는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상대가 진짜 원하는 것을 모른 채 자기 방식대로만 사랑을 표현한다면 오해가 쌓이고 갈등이 깊어집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 주세요. 인사법을 바꾸고 감탄사를 바꾸고 대화의 첫마디를 바꿨을 뿐인데 아이들은 답을 줍니다. 아이와 눈을 마주치며 상호작용하는 시간이 있나요? 아이와 눈을 마주치는 순간에 웃음을 주고받나요? 아이가 엄마 아빠의 말 한마디, 표정 하나에도 신나고 즐거운 모습을 보이나요?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아이와의 깊은 갈등으로 고민스럽다면, 아이와 지금처럼 끈끈한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아이가 원하는 애정 표현을 아이들의 언어로 배워서 해주세요. 아이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엄마, 나를 이렇게 사랑해주세요. 2021년 6월 오연경. 챕터 1. 아이와의 교감. 왜 어려운 걸까요? 안정적인 애착이 싹 트는 조건.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갓 태어난 아기는 쾌와 불쾌의 감정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차 쾌의 감정은 즐거움과 행복, 불쾌의 감정은 공포와 분노와 두려움으로 분화됩니다. 이때 불쾌의 감정은 배가 고플 때, 변이 나왔을 때처럼 본능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자극됩니다. 하지만 쾌의 감정은 단순히 기저귀를 갈아주고 수유를 하는 것만으로는 자극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행복하다,
즐겁다는 감정까지 느끼기 위해서는 양육자가 눈을 맞추며 따뜻한 목소리로 웃음을 주는 상호작용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갓 태어난 아이에게 먹이고 씻기고 입히고 재우는 등 기본적인 보살핌은 제공하되 양육자와의 즐거운 상호작용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루마니아의 독재자 니콜라이 차우셔스쿠가 무리한 출산 장려와 낙태 금지를 시행하면서 한 가정에 보통 4~5명, 많게는 10명 이상 아이를 낳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여러 자녀를 기를 능력이 없는 부모들이 고아원을 찾았고 고아원은 결국 수용력을 상실하여 먹이고 재우는 기본적 보호만 다하기에 급급했죠. 차우셔스쿠 정권이 몰락한 이후에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영국 가정에 입양된 루마니아 고아 165명에게서는 사회적 반응이 거의 없었으며 언어와 놀이 발달이 지연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루마니아 고아원의 열악한 환경은 극단적인 사례이지만 생명 유지를 위한 환경이 갖춰져도 양육자와의 스킨십과 상호작용이 없으면 아이들은 정상 발달에 이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안락한 환경에서 자라지만 이름을 불러도 대답하지 않고 자신만의 세상에 빠져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자폐와 유사한 특징을 보이지만 루마니아 고아들처럼 부모와의 상호작용이 부족하여 후천적으로 발달이 지연되는 반응성 애착 장애를 가진 아이들입니다. 반응성 애착 장애를 가진 22개월 유진이를 처음 만났을 때 유진이의 세상은 마치 돌 이전 아이에서 멈춘 듯 보였습니다. 12개월 이전의 아이는 자기 몸으로 놀이를 하기 때문에 이 시기의 아기가 손가락을 빨고 팔다리를 휘젓고 딸랑이를 반복해 흔드는 것은 정상 발달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때 잘 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내버려 두기만 한다면 아이는 상호작용의 즐거움을 배우지 못합니다. 아이가 손가락을 빨 때 부모는 노래를 불러주면서 손가락 빨기보다 재미있는 놀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아이가 딸랑이를 흔들어대면 부모는 그 박자에 맞춰 반응해주면서 도구박 세상에도 관심을 갖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 양육자인 유진이 엄마는 산후 우울증으로 무기력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이에게 화를 내거나 우는 아이를 내버려 두지는 않았습니다. 아이가 잘 먹고 잘 자도록 챙겼죠. 하지만 아이와 놀아줄 에너지까지는 없었고 어떤 날에는 하루 종일 동영상을 틀어놓았습니다. 영상을 보는 시간이 많을수록 영상 노출 자체에 부정적인 영향은 차치하고라도 아이가 부모와 소통할 시간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유진이는 부모의 보호를 받았지만 부모와 서로 눈을 바라보고 상호작용한 시간만큼은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돌 이전 아기의 세상에 갇혀있는 유진이를 불러내기 위해 우리는 먼저 엄마 아빠와 함께 상호작용하는 시간을 늘려갔습니다. 유진이가 태어나서 처음 뒤집고 옹알이하고 기어가기 위해 엉덩이를 들어 올렸던 그 수많은 순간을 했어야 할 환호성과 스킨십 그리고 눈맞춤을 22개월에 시작한 것입니다. 엄마는 다시 아기띠를 꺼내어 유진이를 안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아이와 눈을 마주 보며 노래를 불렀고 언어 발달이 느리다고 걱정하기보다 빠빠빠 부아빠빠 하고 아이가 내는 소리를 따라했죠. 그렇게 한 달을 보내자 유진이에게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유진아 라고 이름을 부르면 돌아보게 된 것이죠. 눈맞춤 시간도 길어지고 놀이 중에 엄마 아빠 행동을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런 변화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한참 동안 또래의 발달 수준에 못 미칠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 작은 변화가 희망적인 이유는 지금이라도 부모가 아이와의 소통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공격적인 아이, 불안한 아이, 까다로운 아이를 키우고 있나요? 반응성 애착장애를 예로 들었지만
정상 발달 범주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아 고민에 대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아이와 눈을 맞추고 사랑을 표현하는 기본적 상호작용이 없다면 그 효과가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다른 문제가 없더라도 애정 표현이 부족한 것만으로도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부모에게 사랑받는다고 느끼도록. 나는 괜찮은 아이야. 세상은 재미있는 곳이야. 따뜻한 사랑을 경험한 아이들은 이렇게 긍정적인 자아를 형성하고 세상의 이치를 즐겁게 배워나갑니다. 동물행동학자 존 볼비는 이를 애착이라 정의하고 생애 초기에서 주 양육자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애착이 아이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많은 부모가 아이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데 뜨거운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안정 애착의 중요성이 널리 알려진 반면에 어떻게 안정 애착을 형성하는가에 관한 기준은 모호하여 혼란을 줍니다. 자녀의 사회성이 걱정되어 찾아온 어느 엄마는 애착이 안정된 아이들은 또래 관계를 잘 형성한다는데 저희 아이의 애착은 불안정한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의 사회성으로 고민스러워질 때마다 육아서에서 읽은 이 한 문장이 자신을 따라다닌다고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기재적 변수가 없다면 부모와 신뢰관계를 안정적으로 형성한 아이들은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또래 관계도 원만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가 또래 관계를 어려워한 것은 낯선 환경을 두려워하는 기질과 예민한 감각 때문이었을 뿐 엄마와의 애착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먹이고 재우는 시간 외에도 아이와 눈을 마주쳐 상호작용을 해왔다면, 아이의 옹알이를 모른 척하지 않았다면, 이름을 부를 때 아이가 쳐다본다면, 아이가 칭얼거리면서 엄마를 쫓아다닌다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는 현재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했더라도 빠른 시일에 안정적인 애착 관계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애착은 어떤 과정을 통해 형성될까요? 부모가 많이 웃어주고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한다면 아이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한 엄마는 어린 시절에 여러 형제 사이에서 자라느라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만큼은 더 많이 안아주고 사랑하리라고 다짐했죠. 많은 육아서를 섭렵하며 공부도 열심히 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따뜻한 부모, 사랑을 주는 부모가 되기 위해 노력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는 엄마가 불러도 큰 관심이 없고 먼저 엄마에게 다가와서 스킨십을 하거나 기대지도 않았습니다.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한 아이들의 모습은 아니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기 보고식 양육태도 검사에서 부모의 애정 표현 점수가 높게 나와도 실제로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모습을 관찰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부모는 사랑을 많이 표현한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 것이죠. 나는 아이에게 애정 표현을 많이 한다 라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로 답한다면 그 기준은 내 부모님이 됩니다. 즉, 그 이면에는 나는 우리 엄마에 비하면 애정 표현을 많이 하는 거야 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 시절에 부모와의 스킨십이 전혀 없었다면 밤마다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뽀뽀를 하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사랑을 충분히 표현하는 부모라고 자부하는 것입니다. 아이는 하루 종일 부모를 바라보기 때문에 수시로 애정을 표현해줘야 하는데도 말이죠. 애착의 유형보다 중요한 것. 또한 애정 표현은 안정 애착을 위해 갖춰야 할 기본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애착의 안정성은 애정 표현과 훈육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됩니다.
그런데도 애착에서 온화한 사랑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비율과 순서의 차이 때문입니다. 애착을 안정적으로 형성하려면 먼저 사랑을 충분히 표현한 상태에서 훈육을 더해야 하는데 애정 표현보다 훈육의 비율이 높을 경우에는 아이의 마음에 불안이 깃들게 됩니다. 그렇다고 이를 오해하여 단호함 없이 공감과 따뜻함만으로 아이를 대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친 공감은 오히려 아이의 고집을 강화하고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죠. 부모와 아이가 아무리 사이 좋아도 문제 상황에서 아이가 부모에게 의지할 수 없다면 신뢰관계라 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아이들은 세상에 첫 발을 내딛는 새내기이므로 문제 해결 방법을 모릅니다. 울부짖으며 떼쓰는 것은 누가 내 문제 좀 해결해줘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깊은 사이는 마냥 좋을 때보다 위기 상황에서 그 진가를 더욱 드러내는 법입니다. 자녀를 따뜻하게 대하되 문제 상황에서는 바람직한 행동의 기준을 단호히 알려주는 부모가 되어주세요. 여전히 애착이 어렵게 느껴지나요? 지금도 아이의 애착이 불안정할까봐 걱정되나요? 우리 목표는 아이에게 형성된 애착의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착의 유형은 학자들이 애착에 관해 연구할 때, 전문기관에서 진단할 때 더욱 필요하죠. 부모로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유형이든 관계없이 지금보다 더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애착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제대로 사랑을 표현하면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아이의 분노를 다스리는 애정 표현. 사랑에 빠지면 괜히 피식피식 웃음이 나고 날선 마음도 둥글둥글 유연해집니다. 반대로 연인과 다투고 헤어질 위기에 처하면 이는 물론 책도 운동도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동안 연인과 헤어지고 싶었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겠지만 아이들은 부모와의 이별을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는 확신이 없으면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아요. 아이가 원하는 대로 간식을 주면서 하루 종일 동영상을 보여줘도 사사건건 트집을 잡고 떼를 쓰면서 내가 여기에 있어요. 나를 좀 사랑해 주세요. 라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려 할 것입니다. 안정애착이라는 종착지에는 애정 표현과 훈육이 함께합니다. 하지만 두 요소 중에서 애정 표현을 높이는 일이 먼저이며 애정 표현 정도는 애정성 점수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애정성이 높다는 것은 부모가 말과 행동으로 표현하는 사랑을 아이가 충분히 느낀다는 의미입니다. 즉 애정성은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고 아이에게 느껴지도록 양적으로는 얼마나, 질적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표현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다양한 양육 코칭 사례를 접해본 결과 양육자의 애정성이 낮을수록 아이들은 더욱 복잡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똑같이 공격성에 대한 고민으로 찾아와도 부모의 애정성이 높은 아이는 물건을 빼앗기거나 친구가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등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 공격적으로 돌변하는 반면에 부모의 애정성이 낮은 아이는 시도 때도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공격성을 드러냅니다. 사랑하는 연인을 잃고 목적 없이 방황하며 어디 한 놈만 걸려봐 하고 망가지기로 작정한 사람처럼 말이죠. 부모의 애정성이 낮을 때 아이는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라는 부정적 자아를 만듭니다. 부정적인 자아로 바라보는 세상은 불만스럽기 그지없고요. 하지만 반전이 있습니다. 애정성이 낮은 부모가 양육 코칭을 받으면 그 효과가 더욱 빠르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할지 고민스러울 만큼 심각한 문제들을 복합적으로 가져오지만 그 문제들을 멈추는 것은 훨씬 수월하죠. 애정성이 낮은 부모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우리 아들은 왜 이렇게 쉬하는 소리도 귀여워? 엄마는 우리 딸이랑 손잡는 게 너무 좋더라.
하고 아주 작은 애정 표현만 해줘도 분노를 가라앉힙니다. 대지에 물만 뿌려주면 자연이 알아서 쑥쑥 자라나듯 아이들도 마음밭의 애정성만 높여주면 스스로 변화하여 자신의 사랑스러움을 입증합니다. 아이에게 사랑을 표현하는데 늦은 시기란 없다. 콘라트 로렌츠의 각인 이론에 따르면 거위는 알에서 나와 가장 먼저 본 대상을 어미로 인식합니다. 이것저것 따질 새도 없이 태어난 순간부터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생존을 위해 맹목적으로 양육자를 따르는 것입니다. 아이도 태어날 때부터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부모의 사랑을 원합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으로 생존 자체를 의미하죠. 이런 이유로 부모가 일관되게 안정적으로 사랑을 표현하면 아이는 편안한 상태에서 안심하고 세상과 마주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표현하는 사랑이 부족하거나 일관되지 않으면 아이는 부모를 불신하고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연인은 바꿀 수라도 있지 부모는 마음대로 바꿀 수조차 없습니다. 그런 부모와 사랑에 빠진 아이들의 상처가 깊어져 부모를 향한 애증이 붉어지면 쉽게 치유하기 어렵습니다. 유튜브 강의 중에 엄마 아빠 미워 라고 말하는 아이에게는 너는 지금 간식을 먹고 싶어서 화가 난 거야. 우리 딸은 엄마를 미워하고 싶어도 미워할 수가 없어 라고 훈육해 보라며 안내한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밉다고 말하는 것은 부모 자신이 아니라 문제 상황일 뿐 아이는 부모를 미워할 수 없으니 그 말에 속상해하지 말고 아이의 욕구를 해결해 주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본 누군가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진짜로 엄마 아빠 자체가 싫어요. 부모가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이라고요? 나는 부모의 사랑 같은 것 받아본 적 없거든요. 일반화하지 마세요. 아, 그런데 이건 영유아기에만 통하는 이야기인가? 라고 말했습니다. 어린 시절에 부모에게 받은 상처가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애초에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화가 날까요? 지나가는 행인이 나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다고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사랑받고 싶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없을 때, 나를 비난할 때 화가 나고 서운한 법이죠. 부모님들과 애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제는 늦지 않았나요? 라고 자주 걱정합니다.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애정 표현에 늦은 시기란 없어요. 지금부터 아이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시작하면 됩니다. 아이의 짜증, 분노, 불만이 크게 느껴질수록 더더욱 표현해야 합니다. 사회심리학자 에릭 에린스는 발달 시기별 과업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아동기의 발달 과업은 신뢰감, 자율성, 주도성, 근면성의 순서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믿음이 안정적일 때 아이는 스스로 세상을 탐색하며 자율성을 기릅니다. 자율적으로 탐색하는 즐거움을 느낀 이후에는 주도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고 자신이 주도적으로 선택한 대로 꾸준히 실행해 나가면 근면성이 발달합니다. 애착 형성이 아이들의 첫 번째 과업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믿어야 동생도 예뻐 보이고 친구에게 물건도 나눠줄 수 있습니다. 실내에 안경을 쓰고 엄마를 바라봐야 엄마가 놀아주지 않고 설거지를 하는 것이 나를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발달 과업은 순서대로 달성해 나가야 다음 단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모의 사랑 없이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아이의 모든 부적응 행동은 어느 시기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본적 열쇠는 부모의 사랑으로 기결됩니다. 오늘 미라클 독서는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